안녕하세요. 구왕사 김병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외고 국어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서울외고 재학생 또는 어떤 지망생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합니다. 실제 이제 일반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라든가 아니면 서울외고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학원가에서 보통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때 들을 수 없는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회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외고를 진행하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 그리고 현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입시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외고를 제가 이제 몇 년째 계속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수시하고 정시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정시에 비해서 수시에서의 입시 실적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만 언급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서울외고가 가진 교과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비교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교과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인문계고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교과 특성들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적시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시에서 최저 능력 최저 컷, 수시에서 최저 컷이라든가 아니면 정시 대비가 상대적으로 수시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수시 최저 컷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시 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 수능이라는 부분이 주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이제 얘기는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직접 이렇게 상담을 문의를 하시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다음 논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논점은 서울에 있는 보통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정시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점차 좀 증가하고 있죠. 이 얘기를 좀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서울외고 학생들이 1학년 때 첫 학기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에 빠져듭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교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그런 성적대가 나오게 되었을 때 보통 한 학기 지나면 판단이 되죠. 나오게 됐음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야.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없는 그런 성적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이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직 내신에만 매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때 굉장히라고 하는 표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이 들어오게 되면 예비고 2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혼란이 시작돼요. 나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거냐. 이거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전학에 대한 생각 또는 정시 준비에 대한 생각 또는 방금 말씀드린 교과 전형 외적인 전형에 대한 준비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이 가중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저와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또는 좀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외부에서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저와 만나는 과정에서의 그 고민들을 좀 들어보면은 대부분 입시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을 명확하게 선을 못 내리고 기존에 있는 방향성, 즉 내신 대비에만
계속 몰두하자 이런 결론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타깝다. 제가 오늘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 김병호 국어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아마 첫 영상이 될 겁니다. 제가 서울외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은 타 학교, 제가 주로 맡고 있는 뭐 다른 학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국어 일반론적인 이야기나 국어의 어떤 다른 어떤 정보에 대해서 먼저 올릴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외고로 먼저 선정을 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어떤 방황이라든가 어떤 그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수를 좀 차지한 학교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 3년까지 입시 또는 입시 안에서의 어떤 국어라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드리고 싶어서 가장 먼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름대로 서울외고 학생들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특기자 전형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외고 학생들한테 불리한 국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의 축소, 아니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학생들이 여전히 내신에서 매몰되는 문제. 또 이제 특기자 전형에 있어가지고 정원의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수시에서 지금 우리 서울외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어떤 국면을 좀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전공과 연관한, 대학 전공과 연관한 진로사항과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외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외고들의 어떤 공통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고라 하면 원래 취지 자체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다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자기가 선택하는 어떤 전공으로 살리는 방향의 어문계열 진학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가령 스페인어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 대학 때도 스페인어를 계속해서 심화 전공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어쩔 수 없어서 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 일반 인문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과학대 아니면 상경계열 이쪽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다시 이제 그 생기부 쪽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초반에 종합전형에서 나름대로 서울외고가 강점을 지니는 부분이 비교과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공으로를 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전공으로를 버리고 방금 얘기했던 계열들로 그 밖의 계열들로 진학을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는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입시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가름을 하고 이제 국어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외고 이제 학교 안에서의 내신 커리큘럼을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타 학교 대비 수능 대비가 불완전한 게 사실입니다. 가령 인근에 있는 이제 선덕고랑 자사고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선덕고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때부터 비문학 독서 영역에 대해서 특화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뭐 선덕고가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의미로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자체 학교 커리큘럼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아이가 혹시 첫째가 이제 고3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대학을 보낸 첫째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수능국어에서 1등급, 그리고 2등급, 그리고 3등급까지 그 부분을 차지하는 다수 학생들은 비문학 독서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3등급
안에도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역으로 봤을 때 실제 3학년 1학기 때가 되어서야만 독서라고 하는 영역이 학교 교과 상황에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서울예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인문계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주어질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는 제대로 된 대학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저도 계속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내신 커리큘럼상 1학년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고1 국어라고 하는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수시에서의 어떤 환경적 변화 때문에 서울예고 학생들이 불리하다라는 지점을 학생들에게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설득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설득에 들어가냐? 저랑 3월 이전에 이제 만났던 예비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시 대비 타겟으로 해서 방학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수시는 3월 학평 치르고 나서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게 일반적 수순입니다. 네. 근데 많은 서울예고 학생들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나보면은 실제 학생들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라는 형태, 그리고 실제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계획에 따른 실천적인 어떤 학습의 형태들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내신 사이의 기간 또는 방학 동안의 기간 동안, 그럼 그 시기 때 제대로 된 수능 학습을 하느냐? 아, 미안한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능 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수능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조차도 방금 말씀드린 주요 영역인 비문학 독서 영역보다는 평소에 내신 과정에서 익숙해져 있는 어떤 문학 그리고 문법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수입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한 8명에서 한 9명 정도, 그 정도까지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학습 구조 부분을 조금 인식을 좀 하시고 계획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대로 공부를 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수능 학습 부분이 적어도 자신의 학습 행태적인 측면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수능 학습에서 비문학 독서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갈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타 학교에 비해서 일반 인문계고 학교들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예고 학생들의 이제 국어에 대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이거는 이제 외고 특성이 좀 강하게 발현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85%에서 90%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국어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인문계 같은 경우에 노원구 학교들이든 아니면 도봉구 학교들이든 강북구든 성북구든 그리고 심지어 중랑구까지 제가 이제 항상 그 추이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명백하게 그 명수까지 뽑아내지 못하는데, 학생들의 그 학교 교실 반 인원 대비 비중들, 실제 국어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이들,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에 들어간 아이들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서울예고보다는 그 경쟁의 그 치열함이 좀 국어 영역에서 낮은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공교육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국어 수업을 열심히 참여한다는 얘기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쟁이 이제 주체인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내신 원점수 88점을 받았는데 4등급을 받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88점이라 그러면 공부를 한 거거든요. 물론 만점을 받지 못했으니까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뜻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고1 부모님 같은 경우 그 생각을 조금 버리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원점수 95점 넘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원점수 한 88, 87인데 등급이 4등급이 나왔다? 나름대로 4주나 5주간 내신 과정을 충실하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점수대를 받은 친구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등급이 4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더 이상 하기 싫으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성취도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좌절감은 이거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이 학생들은 더 심하겠죠.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서울외고 이제 문법 문항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가 발견한 건데 실제 문법 문항 한 문항 뭐 주관식 서술형 문항이긴 한데 한 문항 전체가 14점으로 배점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전수 100점 만점에 이 한 문항을 통으로 틀렸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14점 날라가면 점수 몇 점이죠? 네, 86이죠. 등급이 바로 주저앉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과도하게 수시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조금 재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서울외고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학원들에서도 보면 서울외고의 특성상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주당 실수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주당 실수가 높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서울외고 담당 국어 강사들, 그러니까 사교육 강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더 해야 돼. 자, 이런 식의 논리로 귀결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 귀결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학습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내용 틀을 이렇게 제가 좀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문법과 문학이라고 하는 1, 2학년 때 주로 건드리게 되는 내신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제 예비고사 올라가는 이제 겨울방학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그냥 허탈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거 뭔가 속은 느낌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예비고사에서 이제 만난 지 서울외고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옆에서 뭐 제가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이 부분이 아이한테도 좀 미안한 감정이 좀 있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현재 고1이든 예비 고1이든 그 다음에 고2든 혹시나 그 비문학 독서 부분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공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교육 쪽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 학원에서의 커리 또는 과외를 시킨다면 과외 확인을 꼭 한번 해보세요. 교재도 그렇고 실질적인 공부 비중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서울외고 이제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면은 1학년 때는 아까 제가 국어라고 그랬죠. 그다음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 2학년 2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독서,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이제 화법과 작문인데 물론 서울외고도 이건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학교에서 이제 지정한 이제 3학년 1학기 프로그램은 독서가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학교 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EBS 수능 특강으로 3학년 1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수능에 반영되는 또 다른 어떤 교재에 해당되는 EBS 수능 완성은 6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 특강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독서 부분을 진지하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상황상 늦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비 고1 때부터 비문학 독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김병호 강사 너는 뭐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가장 핵심만 딱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비문학 독서가 어려운 경우가 정보가 막 쏟아져요.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한 개의 지문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실제 이제 긴 지문 같은 경우에 음절수로 따졌을 때 기출문제에 보면은 한 지문에 약 한 1800자 정도까지 독서 지문이 긴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첫 단락 읽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두 번째 단락 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 세 번째 단락 넘어갈 때쯤 되면은
세 번째 단락의 내용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첫 단락에 대한 정보가 휘발되고 두 번째 단락의 내용들이 점차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막 싹 트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불안감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문 독해에서의 어떤 집중력을 흐트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핵심적인 내용, 즉 본론에 해당되는 단락인 한 세 번째 단락쯤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그 주요 내용들이 수용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단락도 그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 들어가고 선택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 처리 과정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락의 내용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부분을 다시 이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지문과 선택지 부분을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소요되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한 문제 푸는 과정에서 가령 4문제짜리 한 세트 문제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소요 시간이 3분이 지나고 한 4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벌써 이제 마음속에 불안감은 또 증폭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문 세 번째 단락 읽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했는데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증폭되기 시작해요. 그럼 죄송한데 그 다음 문제부터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찍다시피요. 네, 모든 지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다라고 이제 불리는 비문학 제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과학 영역. 특히나 이제 외고는 다 문과죠. 문과다 보니까 그 특성상 기술과학 지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한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과학 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문과 법 지문입니다. 이쪽에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물론 오늘 제가 그 비문학 독서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그런 영상은 이제 앞으로 올릴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 인식은 조금 하고 지나가세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현재 고3 그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평가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이제 3월 달에 봤었던 교육청 합평 문제. 그 중에서 기술과학 지문 아무거나 하나 그냥 뽑아보세요. 혹시 3학년 문제가 좀 그렇다면 1학년 문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를 제가 명확하게 조금 적시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치렀었던 고1 기출문제를 좀 보세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들이나 좀 충격적으로 바라본 시험이 올해 고3 합평인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우리 고1 문제들을 비교를 좀 해보면 학년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고2나 고3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수준이 낮고 난이도도 낮고 비문학 독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문의 길이도 짧고 그 안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적이게도 올해 3월 합평, 고1 3월 합평의 1등급 컷이 국어에서 78점이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90이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해 3월 합평 1등급 컷이 90이 넘고 좀 높을 땐 95, 96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1등급이 78이 나와서 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출강하던 학원에 꽤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저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의 성적을 치러 보면은 상위권에 속했었던 용어여고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평소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한 98점에서 95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1등급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합평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나왔니? 이랬더니 이제 원점수가 80점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일날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점검한 게 아니라 다음날 이제 그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아이가 실수가 좀 많았었나 보다. 유독 실력 발휘가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막상 그랬는데 이제 1등급 컷이 이제 78에 걸렸으니까 이제 80점대 후반 나왔던 이 친구는 당연히 1등급이었던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적시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유독 왜 이렇게 고1 3월 합평 올해 2022학년도
3월 합평에서 이렇게 1등 컷이 낮았냐? 비문학 지문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평소 일반적인 우리 그 1학년 모의고사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제가 특정한 그 수치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3월 학평 거 뽑으셔도 되고 교육청 문제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올해 거라면 3월달 그 기술과학 영역에 있는 문제를 지문을 좀 뽑아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재는데 보통 이제 제가 기술과학 영역에서 최고 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고3 기준으로 최대 17분까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조금 쉬운 인문 영역이라든가 예술 영역, 그 밖의 영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술과학 영역 중에서 최고 난도, 그리고 다 맞는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최대 17분, 혹 18분까지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1학년 그냥 테스트 과정이니까 넉넉하게 한 18분 주세요. 또는 20분까지 주셔도 됩니다. 20분까지 주고 그 앞에서 한번 풀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한번 맞춰보고 몇 개나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맞는다. 그럼 무슨 격려를 해야 되겠죠? 단순 격려로 그치지 마시고 부모님도 한 번은 좀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실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얘기했었던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독서의 난이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부모님들도 간접적이나마 체감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 문제까지 안 푼다 하더라도 지문에 대한 이해 정도만이라도 부모님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돼요. 장담합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강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게 좀 있어요. 문법이라든가 이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다 기본적으로 수업 연구를 하고 이렇게 수업에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법 영역과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개념학습에 필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 입장이면 당연하겠죠.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제재,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경제지문에서 옵션이라고 하는 그 파생상품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 옵션과 연관된 콜옵션, 풋옵션, 이것과 연관된 수능 특강 EBS 지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모의고사에는 그 방금 얘기했었던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지문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분명히 그 전에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콜옵션과 풋옵션 개념을 나름대로 공부했고 배경 지식까지 쌓아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 지문이라고 판단되는 활용 지문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학과 문법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용어만 똑같고 느껴지는 거는 완전 새로운 글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선생이 그럴진데 학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문학 독서에서 힘을 기르는 방식은 어떤 특정한 개념적 지식이라든가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처음 보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 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논점을 뽑아내는 힘입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을 가져야 돼요. 그 글에 대한 독해력 자체를 키우지 못하면 이 부분이 고3 수능 때까지 애를 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아이 서울외고 아이고 문과고 어문계열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외고 진학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신 부모님이 다수일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중등과정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좀 명심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재학생, 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커리큘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고 만약 피드백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단순히 문제풀이에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주는 그런 해설 강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찾아낸 지문의 논점, 그게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간에 논점을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왜 이 지점이 논점에 오류가 나타났고 문장에서 잘못될 독해를 했고 제대로 된 이해를 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수준의 피드백을 얘기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강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인강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형 강의, 이때 대형 강의는 고3 기준에 80명, 100명짜리 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명 미만의 강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최대치가 되겠네요. 저는 최대치 4명 정도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4명이 넘어가는 강의를 받고 있어요. 뭐 학원 수업이든 뭐 그룹과의 수업이든 그런 강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수준의 피드백이 따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을 배정받고 있는지 그것까지 판단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않다면 조금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실제 학생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걸 영상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필요하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제가 밑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가 있고 그 블로그 주소명을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좀 남겨놓을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비문학과 관련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해결책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자기 자신의 지금 객관적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아직 좀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고3 상황 심지어 N수생이라 하더라도 혹시 서울예고 출신의 N수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건 주로 이제 학교에서 주로 이제 그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재학생 타겟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능에 대한 특히 정시에 대한 고민을 가능하면 일찍부터 들고 가시라. 그리고 국어 내부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문법과 문학 쪽에 쏠려 있는 어떤 커리큘럼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경쟁력, 즉 3등급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커리큘럼인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진 수업을 찾으시라. 네.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